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산한 바람을 늘 불고 다니시는 몰고 다니시는 우리 이루리 작가님 모시고 심심토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루리 작가님 모시면서 작가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곳에서 작품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 하셨으니까 오늘은 작품의 주제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조금 짜고 치는 그러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 그거 모아서 우리 작가님께 아주 찬찬히 안 아프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제가 이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작가님 지금 보니까 기획자시죠. 네. 또 이루리북스 대표고요. 대표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편집도 하시잖아요. 북극곰 편집장이죠. 네.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갖고 계신데 이 작가님은 어디 역할에 제일 꽂히시는지? 이게 모든 시작은 그림책을 좋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사실 놓고 싶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애착이 가는 일은 작가로서의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네네. 또 하나는 또 저도 이제 새로운 창작자들 또는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일, 그 두 가지가 제일 에너지도 많이 쏟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가 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정신 차려 책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또 데려와서 그럼 지금 뭐 작가라고 얘기를 막 하시다가 또 뒤로 이제 뭐 양성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책을 늦게 만났잖아요. 1998년도니까 제가 30에 만난 거거든요. 30에 만나서 그때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림책이 막 뭔지 몰랐는데 애들 책인 줄 알고 봤다가 너 이거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아름다워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주변에 그림책 좀 봐 이러는데 아무도 안 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98년도에 30살 남자 중에 그림책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없어요. 네, 지금도 많이 없죠.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술집에. 제 친구들은 다 술집에 있었어요. 그림책 들고 갔지만 얘들아 내가 진짜 멋진 거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막 술잔 날라오고 술이나 마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 결국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때는 원망스러운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 일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안 들어주는 바람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내 얘기를 친구들이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치.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제가 이 그림책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서평 써서 혼자 써서 신문사에서 써달라고 한 거 아니니까 제가 보낸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오프라인 신문이 온라인 신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여서 그때 인터넷 한겨레에서 한일 리포터라는 시민 기자를 뽑았어요. 그때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내가 연재하고 싶은 컬럼에 한 꼭지를 써서 보내면 데스크에서 이제 보고 오케이를 해주면 연재를 하고 아니면 못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친구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재밌지, 좋지, 너무 멋지지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막 신났을 거야. 그렇죠. 그러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는 없고 이건 좋은데 막 전해야겠고 그래서 안 들어줘서 내가 막 써서 그 서평을 쓰게 된 게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이 일에 깊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여서 세상에 참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30살에 이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술잔 날라오는 그 네. 빗사이로 막 가면서 그분들에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림책이었어요? 느닷없이 그림책?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뭘 하고 있었냐면요. 고대 사회교육원의 아동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클래스를 맡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그 과정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소개해 준 선배가 너 와서 논술 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까마득한 선배가 네 형님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대입 논술 교사 양성 과정은 본인이 하고 저한테는 아동 독서 지도사에서 이제 초등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을 그 과정을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좀 띵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입 논술만 이렇게 하다가 초등 글쓰기라고 그러면 텍스트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 이 마음 알아요. 예. 저도 왜 강남빨각에서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그래. 근데 대입을 하는 사람한테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다시 다 수집해서 자료 만들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새로 생짜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좋은 길잡이가 됐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때도 오진원 선생님이 이제 오른발 왼발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하셨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이제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화책으로는 이제 린드그렌의 사장 상징 형제 모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림책으로는 이제 버닝햄의 지각대장 조언이 첫 책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책들을 볼 때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거의 못 보고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첫 책은 아니지만 그 저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형이 저한테 방학 때 강제로 읽어준 책이 강제로? 그 무기여 자리거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여 자리거라? 네네네. 그걸 방학 때 계속 읽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이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근데 그게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동화를 건너뛰고 소설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무렵부터 이제 톨스토이니 뭐 도스토옙스키니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성인 소설을 보게 됐었거든요. 한국으로 하자면 또 뭐 김동인이나 황순원 소설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이나 동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책을 처음 봤는데 그 두 책이 이제 좀 우리가 그림책을 안 본 사람들이 그림책을 좀 무시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교육적인 책이겠지 이 마음으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각대장전이 굉장히 비교육적인 결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뭐지? 그림책이 애들 보는 책 아니었어? 이런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훅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소설의 세계라는 건 사실 성인 문학의 세계는 좀 표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거칠고 추하고 뭐 그로테스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림책은 분량은 짧아. 얘기는 쉬워. 그런데 아름다워.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 뭔가 깊은 울림이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한 권이 막 그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 이상의 감동과 희열과 뭐 의미의 발견과 이런 건 준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소설을 버리고 뭐 이렇게 뭐 그림책으로 뭘 하겠다도 아니고 그림책으로 훅 빨려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적인 만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루리 작가님 제가 어제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염소자리예요. 별자리. 염소자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고집 세고 나쁜 걸로 말하면 뭐 그냥 아주 한 번 딱 꽂히면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성실 뭐 책임감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무언가가 잡히면 결국은
어떤 거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래서 책임지고 쭉 가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는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얹어가면서 이게 이제 내 사명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떤 별자리 혹시 아시고 계세요? 저희 출판사에 당신의 별자리와 사랑의 별자리라는 책이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연애할 때 별자리 공부를 해서요. 둘이서? 네네. 그러니까 예, 우연히 그렇게 해서 연애할 때 이제 좋기도 하지만 또 싸우면 또 뒤지게 그쵸.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뒤지게 싸우죠. 그렇죠.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만나기도 하고 해야 음. 합니다. 근데 같이 별자리 공부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했구나. 좀이 아니라 완전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너무 이게 놀라워서 이 별자리 공부는 정말 관계의 평화를 주는 공부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게 이게 무슨 점치는 얘기인 줄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걸 내야겠다. 그래서 이수연 대표가 겁없이 그 800페이지짜리 당신의 별자리 번역 시작해서 5년 걸려서 네, 책을 냈고 사랑의 별자리는 분량이 그 2배예요. 보통 책 계약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지났는데 책을 못 내서 또 계약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출판사에 어떤 재정적인 악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없애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외국에 심리학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상담하다 도저히 안 되면 별자리 차트 펴놓고 얘기한다. 얘기해 준다고. 중요한 건 별자리 공부한 덕에 저희가 세상을 보는 눈, 아니면 인생을 보는 눈, 아니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지, 내가 왜 그런 죽음이라는 테마 또는 생명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신비들도 그 안에서 좀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현실적인 처녀자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대학 못 간다. 그 공고나 상고 나와서 저기 취직해라. 아버지 정년이 얼마 남았다라는 얘기를 그 현실적으로 그냥 아주 탁 애한테 그 얘기를 정말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덕분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낫 A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런데 내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건 잡은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그때 이제 때마침 책을 보던 때였으니까 쉽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잖아요. 몸의 생명이 있고 마음의 생명. 몸의 생명을 구하는 건 의사지만 마음의 생명을 구하는 건 예술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소설책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 소설가들의 학력을 조사해 보니 무학도 있고. 맞아. 힘이 많이 나셨겠네. 그래서 작가 하면 뭐 공부 안 해도 되네, 대학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아주 손쉽게 작가의 진로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작가의 진로를 그때 정했죠.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무슨 생각이 코다 시리즈를 이제 이렇게 쭉 봤어요. 코다가 이제 호로, 2호, 3호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쭉 그 뒤에 천사한셀라를 봤어요. 그림책이 그래도 주 연령층이 물론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인데 이 작품 속에서 죽음을 그냥 이렇게 훅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흐름에 거기에 녹이실 때 그 죽음의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죽음의 주제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독자로서 볼 때는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창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을 봤더니 예술가는 주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술가는? 네. 난 주제 중요하지 않아. 네, 주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아름다움, 내가 발견한 감동,
내가 발견한 재미를 전하는 게 예술가의 그 주 관심사고 포커스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따지면은 그때 이제 학자가 되고 평론가가 되고 그거는 네.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렇죠. 예. 그 코다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어찌어찌하여 이제 그림책의 세계로 한 발큼 한 발큼 오다가 사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작가가 되기로 했지만 작가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본격적인 작가, 책을 낸 이 작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서평가로 먼저 데뷔하고 뭐 번역가로 데뷔한 건 일찍 했어도 뭐 희한하게 제가 들어가는 어떤 창작팀이 이렇게 중간에 와해되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계약했던 편집장이 그만두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제일 큰 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글 써서 밥 못 먹고 살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국 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너는 밥은 다른 걸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너가 사이드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라는 그 불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결국 제가 본격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게 된 건 이순영 대표하고 만나서 늦게 이제 제가 39, 40에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40년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늦게 결혼했으니까 남은 40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너무 멋있다. 그래서 둘 다 회사 그만두고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이 출판사를 차린 거거든요. 차리면서 이제 그러면 순영 씨는 원래 번역가가 꿈이었으니까 번역해. 나는 작가가 꿈이었으니까 창작할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가로 본격적인 창작을 시작한 거죠. 창작. 창작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풀려서 속상해서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잤는데 꿈속에 이제 아기곰도 나오고 엄마곰도 나오고, 꿈속에서 아기곰이 엄마곰의 코를 이렇게 가려주는 걸 본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쓴 이야기가 까만코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인사이트가 그냥 꿈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요 장면을 대표님 다른 데서 말씀하셨죠? 네네.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이 뭔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루리 작가님께서 간절히 바란 거잖아요. 그 간절히 바란 의식의 체계가 무의식 체계 속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내 무의식이 길어 올린 거예요. 저는 느닷없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이루리 작가님의 간절한 그 무의식이 그 장면을 인사이트로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이 의식을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그 작품을 쓰게 된 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살리기 위한 나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껴안아서 구해주고, 아이는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마의 코를 어쨌든 그 작은 두 손으로 가려주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 그 담다 보니 사냥꾼도 등장하고 죽을 똥 말 똥 그런 위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지, 죽음을 생각하고 쓴 작품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작품의 우선순위가 네. 작가님이 나는 이런 주제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요 장면이 인사이트로 꿈에서 나왔고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고 귀해서 이 장면을 배치를 먼저 시켜놓고 나니까, 그러면 엄마 코를 막아야 돼. 그러면 엄마 코가 약점이니까 엄마가 이걸 막는 그 전제에 죽음이라는 게 떠서 결국 죽음을 끌어올리니 사냥꾼이 등장한 거고, 이렇게 된 거네요.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작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선생님 하시는 일은 이제 연구하시고 분석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창작할 거면 제발 논문이나 연구서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창작하는 머리랑 연구하는 머리는 전혀 다른 거다. 작가님, 네. 요 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글만 써. 나머지는
김영하 교수님이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작가가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분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술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세계를 맞아, 표현하면 그걸 본 독자나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이 작품에 이런 의미가 있어. 뭐 이걸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작품의 그 감상의 어떤 지평을 많은 분들이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자나 연구자가 발견해주는, 진심으로 발견해주는 것들이 각자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교훈이고 메시지가 되는 거지, 작가가 내가 주장한 대로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워낙 그 입시 교육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그래, 창작자들도 막 이렇게 주제를 세우고 창작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가 그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 그럼 절대로 뭐 재밌는 거 못 만들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 시절 그 책을 메시지에 매달려서 읽었던 경험을 어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재수학원, 대성학원 다닐 때 우리 반에 했던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화가가 뭐 나하고 똑같은 루오고, 뭐 이 친구가 좋아하는 뭐 작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를 이제 오후 3시에 만나서 밤 12시까지 이제 버스 마차 끝날 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네, 뭐였냐면은 그 친구는 그 작품의 재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니? 뭐 이런 식의.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나의 문제가 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떠올리면서 나는 막 그 작품을 분석하고 있고, 그 장면은 이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 친구는 그 예술이 주는 즐거움, 아름다움을 일단 만끽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놓치고 의미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귀한 깨달음이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리라. 온몸으로 느끼리라.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하리라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심이 감상자로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창작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감각을 흔들어 놓는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울리게 되는가에 대한 되게 깊은 지금 저한테도 좀 인사이트인데, 네네. 저도 제가 대표님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네네.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영화 볼래? 이렇게 옆에서 뭔가 제안이 오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아니 그냥 보면 되는데 내 몸 상태와 또 막 이런 걸 생각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참 왜 내가 이러지? 그냥 보면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 영화를 분석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한국적 환경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죠. 계속 분석하고 저 장면은 여기 써야 돼. 막 이랬었던 거죠. 그러면 작가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사안젤로는 일단 이제 그 유럽에 예전에 구비 문학이 전래로 왔다가 이제 구비되다 전래로 이렇게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전래동화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천사안젤라는 이제 제가 그 작품 뒤에 후기에 썼지만 무슨 그 시인 김남조 선생님 강연회 선생님. 그 강연회가 또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자퇴하고 남들 학교 가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영등포 시립도서관에 간 거죠. 시립도서관에 가서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고1을 자퇴했으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됐잖아요. 근데 학교 공부 뭐 재밌겠어요, 입시 공부가. 그래서 재미없어서 괴로운데 김남조 선생님 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그 영등포 도서관에서. 네,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하필이면 또 김남조 선생님이 전날 빙판에 넘어지셔서 엉치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연을 취소해야 되나? 뭐 내가 이런. 지금 엉치뼈에 금 간 것처럼 지금 엉치뼈 아프고 오 마이 있거든. 갓. 오 마이 갓. 그런데 이제 취소를 안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단하다 본인이. 본인이 장시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러 왔지만 또 그렇다고 뭐 거창한 얘기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머리 아프게 만들어 드릴 일도 없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를 들려주겠다. 그 해서 들려주신 게 이제 바로 천사 안젤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도 안젤라였어? 그 안젤라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안젤라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젤라가 그때는 아닌데 이제 내용은 그 내용인 거죠. 어린 곱추의 소녀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마지막에 그 곱사등 속에서 날개가 나오는 그 장면이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아까 그 까만 코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그 아름다운 반전에 완전히 홀딱 빠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남조 선생님이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 친구들은 거리에서 그 곱사등을 갖춘 곱추를 보면 그 곱사등 속에 감추어진 두 개의 날개를 상상하면서 부러워할 거다.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본인이 이제 교수님이셨잖아요, 숙대. 출근하기 전에 닦여진 아직 그 걸레질한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책상, 또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신문, 뭐 이런 아침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아름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후배 덧붙인 말씀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일단 장애에 대한 시선이 과연 미화라는 걸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른 아침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심으로 우러나서 사랑과 애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기 위한 몸부림인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눌린 억압과 그 밑에 있는 감정들도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 또 이제 고1이었으니까 또 반항심도 있고 뭐 이래서 막 김남조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막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쩔뚝쩔뚝 해서 이제 나가시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죠. 헤어졌는데 그 이야기가 준 감동과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대한 의구심, 반발심 이것이 합쳐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김남주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16살부터 이제 한 40살까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품고 있었던 거죠. 평생을.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우리 집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그림책으로 만들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데 띵 한 거죠.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품어온 이야기를 왜 내가 그림책으로 기획할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책으로 기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책도 찾아봤는데 그 책에서 본 그 이야기는 김남조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감동이 없는 거야. 그 이제 번역된 거에는. 선생님이 들려줬을 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책은 그냥
책이고 네. 이 책을 전달할 때 김남조 선생님은 또 당신의 감정과 그렇죠. 당신의 해석을 얹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그리고 또 이루리 저희가 작가님이 또 수십 년 동안 또 제가 또 남들한 키웠고. 그래서 다시 썼고 그리고 이제 뭐 송원실 작가가 작업하고 근데 또 제가 작가다 보니까 편집은 또 이제 최우근 작가님이라고 네, 다른 네, 분이 예. 또 해주시고 예. 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쓴 거하고는 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세 안젤라 얘기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놀라운 결말이 그 작품을 평생 붙잡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이제 질문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쨌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건데 이 삶의 아름다움에 포커싱을 해서 맞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은 죽음도 살피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안젤라 얘기는 또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안에 또 장애의 이야기나 다름의 이야기 이런 게 또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의도치 않은 그 독자님들이 메시지가, 또 이렇게 들어있는 발견해 주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술가로서 항상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이 이거를 늘 찾는 거죠. 그게 있으면 이제 막 미쳐서 이제 쓰고 계속 수정하고 우리 이루리 작가님 이제 코다 시리즈 그리고 이제 이 천사 안젤로까지 확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은 달걀. 전 이 삶은 달걀 보면서 여기 이 곰이 이루리 작가님이신가요? 이 곰의 모델은 저 남현란 작가님의 배우자 남편분이래요. 남편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네. 삶은 달걀. 근데 우리가 이제 달걀 이렇게 뭘 하면 야 삶어 이렇게 삶어 이러잖아요. 네. 그럼 달걀 앞에 삶은 달걀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달걀 앞에 삶은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걀을 삶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거죠. 라이프 이즈. 인생이란. 그러니까 인생이란 달걀이야.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절묘한 중의적 의미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전하고의 그 품이 좀 달랐어요. 그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인생에 이제 터닝 포인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문학 동아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동아리 이름도 희한했지. 진보 문학 청년회라고. 진보 문학 청년회. 라는 이제 문예 운동의 선대조라는 기치를 내세운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그 문학 청년의 느낌? 대학교 때 제가 55kg였어요. 55kg였어요. 안 믿으시죠? 예. 그 제 인스타 어디 찾아보면 대학교 때 사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55kg였어요. 그래가지고 삐쩍 마르고 뭐 말 수 없고 막 이런 애가 이제 찾아갔는데 그 선배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 동아리 생활을 즐길 틈도 없이 2년이 훅 지나가고 1년 만에 그 선배들이 다 4학년이거나 이미 졸업한 선배들이어서 그렇지. 다 사라지고 내가 갑자기 선배가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안 해보던 농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으스시 썰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별명이 백타수 일안타였어요. 그러니까 농담 100번 하면 이제 한 번 성공할 만하다고 해서 백타수 일안타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굉장히 꾸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타율이 조금씩 올라가서 어느새는 제가 웃기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웃기는 사람이 됐는데 창작은 작품만 잡으면 좀 심각해지는 게 있는 거죠. 쓰고 나 보면 내가 또 좀 심각한 얘기를 썼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가벼워지고
웃긴 사람이 되자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웃긴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SNS에 꾸준히 이제 농담을 올리게 된 거죠. 그냥 재밌었던 거죠. 삶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인생도 생각하고 달걀도 생각하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까야겠죠.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실제로 인생이라는 게 정말 뜨거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삶은 달걀이랑 삶이랑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농담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붙여가니까 이게 어느 날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편집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고 그런데 그걸 만들었을 때도 좀 이렇게 어설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언어 유희였지 무슨 주인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어설픈 단계였는데 남영남 작가가 굉장히 그 작품에 꽂혀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처음에 콘티가 되게 심각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영남 작가님은 이걸 이제 너무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아까 제가 말한 그걸로 간 거구나. 아유. 그랬죠. 작가님 저기 이러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라면 삶은 달걀에 대한 유쾌한 농담 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아마 그래서 이제 달걀과 곰 캐릭터 정도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남영란 작가님은 그 닭 캐릭터를 또 만들고 그래서 그림 이야기가 진짜 멋있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닭하고 곰하고 서로 달걀을 뺏는 쟁탈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어떤 플롯이 이제 자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제 책은 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림책으로서는 다 그림 작가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분들에 얹혀서 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니 뭐 얹혀서 간다라는 개념보다 일단은 이제 조금 아까도 이루리 작가님과 이 남영남 작가님의 어떤 그 흔하게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뭘 덜어내고 더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글 작가의 나름의 나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또 살아온 과정,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게 이제 녹아져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가님들하고 작업할 때는 글 작가로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편집자로서. 왜냐하면 글 작가로서 작업하면은 작가님들이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면 글 작가는 자기가 만든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 작가로서 관여하게 되면은 너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려? 난 이렇게 썼는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죠. 작가이면서 편집자라는. 지금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책이라는 건 그림 작가의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해요. 이 이야기를 작가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기획으로. 원작으로 삼으시는 거고 작가님이 만드는 예술 세계는 이 원작을 살려서 작가님의 예술 세계를 그림 세계를 만드는 거지. 이거는 원작일 뿐이지 작가님은 이 글 작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작가님의 예술을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으시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셔야지 제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루리 작가님이 작가와 편집자가 동일인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다면 글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인 작품들은 그 트러블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이게 되게 많겠네요. 아니 그게 트러블이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글 작가님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술이 다르다는 거를. 다르다. 동화는 문학이고 그림책은 그냥 그림책이라는 시각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영화로 각색하고 연극으로 각색하고 그림책으로 각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작료 인쇄 받으면 땡이에요. 글 작가는?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일석이조잖아요. 자기는 글을 썼을 뿐인데 그림책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나?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땡큐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게 다 예술이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그림 작가가 가져온 콘티를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림 작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해요.
아,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출판사에서 왜냐면 이건 그림 작가의 예술인데 이 사람이 메인인데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면 이걸 원작 그러니까 몰랐네. 네 모른 거죠. 네, 그런 자기 경우에는 위치를.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아예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고 대부분은 원활하게 그냥 원작으로 삼고 편집자가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 드리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지각대장 존인에서 막 꽂혔다 그랬었잖아요. 네, 예전에. 네. 그럼 지각대장 쌤을 네. 마지막에 그렇게 패러디로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꼬신 거. 그러니까 결국은 쌤이 다시 오게 되잖아요. 지각대장 돈을 안 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작가님의 어떠한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이 그냥 나는 이게 그냥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의식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흐르는 이 흐름이 나의 가치야라고 생각해서 그리신 건지. 그 지각대장 쌤 같은 경우에는 셈이 깊은. 네. 쌤 같은 경우 이제 지각대장 존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이제 강연을 하러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뭐 학생만 지각하나? 맞아. 우리도 지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혼나긴 학생만 혼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별자리 공부를 하고 나서 또 도움이 크게 됐던 게 이제 이 창작이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왜 한국의 드라마들이 갈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제 드라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수현 작가님 보고 계실 텐데 모르겠지만 김수현 작가님의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과 야망 뭐 이런 재미는 있는데 그게 갈등이 풀어지면은 이렇게 맥이 푹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과거에는 결국 이 갈등에, 그러니까 드라마는 갈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등의 원인은 다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싸우고 우기고 미워하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다른 거죠. 서양에서는 이 별자리라는 오래된 전통 속에서 사람의 성격을 캐릭터로 이미 뭐 정갈자리니 뭐니 하는 것이 하나의 캐릭터고 맞아요. 그 바탕에서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옛날부터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 제가 듣기로는 뭐 헐리우드에서 이제 뭐 영화 회의나 아니면 뭐 드라마 회의할 때 작가 수십 명이 모여서 이번 남자 주인공은 뭐 하는 사람인데 별자리 뭘로 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잘생기고 바람기 많은 사자자리로 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여자 주인공은 이 친구를 혐오하고 잘 안 넘어가는 도도한 처녀자리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연들까지 다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고 시츄에이션하고 뭐 이게 직업군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지면은 거기다 이제 맞추는 거지. 매 회를 다른 작가가 써도 일관성 있는 작품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인기가 있으면 그 시즌을 10년, 20년, 30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가 그림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대장 존 같은 경우도 별자리를 공부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뭐 권위적인 선생님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라 규칙과 규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염소자리 선생님과 그 호기심 많은 존 사이의 쌍둥이 자리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학교 시간보다는 제가 자기 눈앞에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각하면 선생님은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선생님이 지각하고 학생이 염소자리일 경우에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제 그 쌍둥이 자리 선생님과 염소자리 학생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만들면서 사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었지만 내가 그림책을 좋아하게 만든 나의 성서와가도 같은 지각대장 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걸 만들게 됐다는 것을 그 오마주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지각대장 쌤이라는 작품을 지각대장 존에서 영감을 얻어서 쓰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각대장 존에 나오는 장치들을 그러니까 예, 보니까. 악어나 사자나 뭐 파도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예, 그래서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이 꼭 버닝엄의 지각대장 존도 찾아서 봤으면 보기를 너무너무 바랬고 네, 평생 아마 존 버닝엄 선생님한테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한테 그림책이라는 신세계를 열어준 작가님이니까요. 예. 금방 그 존 버닝엄에게 감사하면서 산다는데 저도 이루리 작가님께 고마웠던 게 이런 책이 있으니까 제가 들고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 작가님 앞으로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세요? 행보가요.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아직도 많아요. 뭐냐면 그림책이라는 게 뭐 동화라는 원작이 있으면 이제 각색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오리지널인 작품들도 많거든요. 네. 어쨌든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싶고 뭐 뮤지컬도 만들고 싶고 그쵸. 아니면 또 다른 디지털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어떤 종합 컨텐츠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은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작가들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쵸. 나누어질 수 없거든요. 알려지려면 다양한 형태로 계속 예술이 장르가 바뀌어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분명히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바뀌는 시대에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종이책이 사라지는 시간도 올 거고요.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 바뀌든 문화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 문화는 여전히 그 오롯이 살아있는 거는 남기고. 그렇죠. 문화는 여전히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계속 우리를 숨쉬고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에서 뭔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자본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영화계나 연극계나 뭐 문학이나 그림책이나 문화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실탄이 없어서 책을 만들기 어려운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와중에 외국 자본이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라마 회사, 영화사, 심지어 출판사도 뭐 중국계 자본, 미국계 자본에 이미 그 지분 50% 이상이 넘어간 회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뭐 현재 지위나 부나 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 결과잖아요. 그 문화의 가치를 우리가 그들의 문화 상품을 섭렵하면서 컸기 때문에 맞아. 그리 유학 가고 공부하고 아니 저는 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엄연히 살아있는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뭐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릴 때는 하루 중에 가요 나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였거든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영화도 1년에 한국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 영화 시장도 커지고 음악 시장도 커져서 하루 종일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림책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전 그럴 수 있다. 예, 그림책 시장도 지금 그 수입 그림책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우리 그림책이 많이 창작 그림책 작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그림책들로 더 많은 힐링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환영받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조금 더 누군가 정말 해안을 가진 자본가가 우리 문화에 조금이나마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그러면 이 한국에 지금 엄청난 창작자들이 열정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창작자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자본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술가들이
문화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 주권을 지키려면 문화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문화의 가치를 아는 투자자가 있으면 이루리에게 투자해라. 예. 여러분들 오늘 이루리 작가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하시면서 재밌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오늘 막 흥분하시면서 해주셨어요. 예. 이런 심신 토크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요. 이루리 작가님 그리고 그 밖에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작가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걸로 에너지가 흘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 한번 드려요. 자, 손 앞으로 뻗어서. 자, 에너지.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또 이루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